나는 처음으로 그 노인을 우리 집 근처 숲에서 만났다. 7살 때였던 것 같다. 우리 집은 울창한 숲 근처에 자리 잡고 있었다. 그 노인은 매일 오후 숲과 들판이 만나는 지점에 있는 오래된 나무 그루터기에 앉아 있었다. 처음엔 아이들 누구도 그에게 관심을 두지 않았다. 너무 평범한 노인이었으니까. 학교가 일찍 끝나고 혼자 들판을 가로질러 집으로 돌아가는 길이었다. 노인이 나를 향해 손짓했다. 하이야, 이야기를 들려줄게. 친절해 보이는 목소리에 나는 조금씩 그에게 다가갔다. 부모님이 늘 말했지. 낯선 어른에게 다가가면 안 된다고. 하지만 그날따라 노인의 미소가 너무 따스했다. 무슨 이야기인데요? 노인은 빙그레 웃으며 이야기를 시작했다. 한 소년이 있었단다. 친구들과 이야기를 나누며 즐거운 날들을 보냈지. 그러다 어느 날 친구들이 모두 사라졌어. 갑자기 말이야. 소년은 당황했지만 그냥 그렇게 살아갔단다. 어른이 될 때까지. 나는 노인의 이야기에 푹 빠져들었다. 특별히 재미있진 않았지만 결말이 궁금했다. 그래서 어떻게 됐어요? 노인은 눈을 반짝이며 미소를 지었다. 오랜만에 소년을 만난 친구들은 반가워서 입을 열었지. 노인은 갑자기 이야기를 멈췄다. 뭐라고 했는데요? 노인은 이상하게 나를 쳐다보더니 말했다. 이야기가 생각나지 않는구나. 내일 다시 오렴 기억이 날지도 모르지. 다음날 나는 학교를 마치고 서둘러 노인에게 달려갔다. 그는 어제와 같은 자리에 앉아 있었다. 이야기가 생각나셨어요? 노인은 고개를 저었다. 아직. 하지만 다른 이야기는 해줄 수 있지. 그날 노인은 숲속에 사는 그림자에 대한 이야기를 들려주었다. 그 그림자는 사람의 기억을 훔쳐 자신의 것으로 만든다는 내용이었다. 조금 무서웠지만 이 이야기 역시 끝이 흐지부지했다. 하루하루가 그렇게 흘렀다. 학교가 끝나면 들판으로 갔다. 노인의 이야기는 늘 새로웠다. 모험담, 슬픈 이야기, 무서운 이야기까지. 하지만 공통점이 있었다. 첫째, 이야기 속 주인공은 항상 뭔가를 깨닫지 못하고 있었다. 둘째, 이야기는 항상 끝이 없었다. 10살이 되던 해 가을, 노인은 더 이상 나타나지 않았다. 처음 며칠은 그저 궁금했다. 몇 주가 지나자 불안감이 스멀거렸다. 몇 달 후, 그의 부재는 단순한 빈자리가 아니었다. 미완성된 이야기들이 남긴 공백이 내 의식의 가장자리를 갉아먹는 듯했다. 시간은 기억 위에 먼지처럼 쌓였다. 노인도 그의 이야기도 흐릿한 얼룩으로 남았다. 대학 졸업 후 첫 직장을 구한 날이었다. 성인이 된 내 생일, 그날 밤 기묘한 꿈을 꾸었다. 나는 꿈에서 다시 그 들판에 섰다. 현실과 뒤틀린 악몽 속이었다. 나무들은 비명을 지르듯 하늘을 향해 뒤틀려 자라 있었고, 풀들은 내 키를 넘어 시야를 가두는 녹색의 감옥이었다. 그리고 그루터기 위 노인이 있었다. 시간이 멈춘 듯 그 모습 그대로. 노인이 입을 열었다. 한 소년이 있었단다. 식은땀을 흘리며 잠에서 깨어났다. 이유는 알 수 없었지만 가슴이 미친 듯 쿵쾅거렸고, 그날부터 이상한 일들이 시작됐다. 출근길에 노인을 봤다. 버스 정류장에 서 있었는데 내가 알아차리자마자 그는 버스 뒤로 사라졌다. 점심시간에 회사 식당 구석 테이블에 앉아 나를 바라보고 있었다. 동료에게 저 사람이 누구냐고 물었지만 동료는 아무도 없다고 했다. 더 이상한 건 매일 노인의 모습이 젊어진다는 것이었다. 70대로 보이던 노인이 며칠 후에는 60대, 그 다음에는 50대. 일주일이 지났을 때 노인은 이제 30대 초반의 모습이었다. 그 모습이 누군가를 닮았다는 생각이 들었지만
정확히 누구인지 떠올릴 수 없었다. 9째 날, 그는 20대의 모습이었고 이제 분명했다. 그는 나를 닮아가고 있었다. 10째 날, 그는 나와 똑같은 10대의 모습이었다. 그 노인과 만났던 마지막 날의 나였다. 지금 겪고 있는 상황이 낯설면서도 이상하게 익숙했다. 아주 옛날에 읽은 동화처럼. 나는 공포에 질려 직장에 사직서를 내고 고향집으로 돌아갔다. 부모님은 오래전에 은퇴하여 플로리다로 이사갔고 빅토리아 양식의 오래된 집은 비어 있었다. 깊은 숲속에 자리한 이 집에서는 안전할 것 같았다. 그 들판과도 아주 멀리 떨어져 있었다. 전화벨이 울려도 받지 않았고 누군가 문을 두드려도 열지 않았다. 13번째 날 밤, 침대에 누워있는데 발치에 누군가 서 있는 것을 느꼈다. 떨리는 손으로 침대 옆 램프를 켰다. 거기에는 7살 나이의 아이가 서 있었다. 하지만 그 눈은 노인의 것이었다. 아이는 입을 열지 않고 그저 미소만 지었다. 오래된 사진에서 볼 수 있는 그런 어색한 미소였다. 나는 비명을 지르며 침대에서 뛰어나왔다. 꿈이었을까? 심장은 계속해서 미친 듯이 뛰었다. 현실에서도 허상 속에서도 나는 더 이상 물러설 곳이 없었다. 나는 지금 벼랑 끝에 서 있다. 그때 아래층 현관에서 노크 소리가 들렸다. 무시하려 했다. 숲 가장자리, 가까운 이웃도 없는 이 깊은 밤에. 환청일 것이다. 소리는 피부에 와닿듯 선명했다. 세 번째 노크 소리가 들렸을 때 나는 깨달았다. 2층 내 침실에서는 1층 현관문 소리가 이렇게 선명히 들릴 리 없었다. 허상이 내 현실에 더 깊이 뿌리내리고 있었다. 깨달음과 동시에 노크 소리가 멈추고 이번에는 누군가 문을 긁는 소리가 들렸다. 길고 느리고 의도적으로 긁는 소리. 기다림의 끝 혹은 이야기의 시작. 먼지 쌓인 페이지 위에 펜이 춤추기 시작하는 소리. 방 안에 목소리가 울렸다. 그것은 내 목소리였다. 다른 아이들과 서로 이야기를 나누며 즐거운 날들을 보냈지. 그 친구들은 항상 같이 다녔단다. 나는 공포에 질려 옷장으로 뛰어들었다. 문을 닫고 숨을 죽였다. 그런데 어느 날 친구들이 모두 사라져버리고 만 거야. 정말 갑자기 말이지. 처음에 소녀는 당황했지만 그냥 그렇게 살아갔어. 어른이 될 때까지 말이야. 숨막히는 어둠 속에서 나는 깨달았다. 모든 이야기는 이 순간을 향해 흘러왔다. 미완성의 저주, 끝나지 않게 영원히 존재하는 이야기. 이야기꾼은 이야기에 먹히고 이야기는 이야기꾼을 먹는다. 존재 자체가 목적인 살점을 뜯어먹으며 연명하는 이야기. 그런데 어느 날 소녀는 그 친구들을 꿈에서 다시 만났단다. 오랜만에 소년을 만난 친구들은 반가워서 입을 열었지. 아이야, 이야기를 들려주렴. 1인칭 시점을 이용한 기록 종료. ARC-060의 영향력은 단순한 이야기 구술을 넘어선다. 이 개체는 이야기의 불안정성을 이용해 희생자의 삶에 침투하고 결국 그들을 자신의 이야기 속으로 완전히 흡수한다. 이러한 패턴은 모든 사례에서 일관되게 나타나며 결말 없는 이야기가 존재를 연명하는 과정은 극도로 위험하다. 개체명 이야기꾼, 식별번호 ARC-060, 등급 플럭스. ARC-060은 현재 사이트 53의 특수 격리실에 격리되어 있다. 격리실은 3m 두께의 강화 콘크리트, 특수 제작된 공명 차단 소재, 그리고 중첩된 방음 시스템으로 구성되어 있다. ARC-060의 격리실은
다음과 같은 특수 조치를 적용한다. 격리실 내부는 서사적 진동을 차단하는 ARC-099 렉세플론 소재로 완전히 코팅되어 있다. 격리실 관찰은 CCTV 시스템을 통해서만 수행하며 직접적인 청각적 접촉은 금지된다. 모든 소리는 AI 필터링 시스템을 통과한 후에만 감시실로 전달된다. 격리실 주변 50m 반경은 제한구역으로 지정되며 접근하는 인원은 특수 제작된 귀마개를 착용해야만 한다. 시설 내 ARC-060이 영향을 받은 것으로 확인된 인원에게는 빈 페이지 프로토콜을 적용한다. 이 프로토콜은 대상자에게 ARC-060과 관련된 모든 서사적 요소의 인식과 표현을 차단하는 것으로 목표한다. ARC-060은 현재 물리적으로 인간형 개체로 확인되었으나 그 실체는 주로 이야기와 서사를 매개체로 하여 활동하는 변칙적 존재이다. 포획 당시 ARC-060은 70대 노인의 형태를 하고 있었으나 시간이 지남에 따라 그 외형이 점차 변화하는 것이 관찰되었다. 현재 ARC-060은 인간과 유사한 형태를 유지하고 있으나 다음과 같은 비정상적 특징을 보인다. 눈동자가 완전히 검은색이며 빛을 반사하지 않는다. 체온이 정상 인간보다 7도 낮다. 피부 표면이 책 페이지와 유사한 질감을 가지고 있으며 때때로 미세한 문자들이 피부 아래에서 움직이는 것이 관찰된다. 생체 활동이 관찰되지 않음에도 움직이고 말할 수 있다. ARC-060의 주요 변칙적 특성은 이야기의 전이로 일반적으로 노인의 모습으로 처음 출현하여 주로 7세에서 13세 사이의 아동을 대상으로 접근한다. 첫 접촉 시 ARC-060은 대상자에게 이야기를 들려주는 형태로 관계를 형성한다. 이 초기 접촉 단계에서 ARC-060은 무해한 것처럼 보이며 대상자는 특별한 이상 증상을 보이지 않는다. 그러나 연구에 따르면 이 단계에서 ARC-060은 대상자의 정신과 기억에 일종의 씨앗을 심는 것으로 보인다. 특징적인 점은 ARC-060이 들려주는 이야기가 항상 미완성이라는 것이다. 이는 의도적인 것으로 보이며 이 미완성된 이야기는 대상이 무의식 속에 잠복하게 된다. 이 씨앗은 잠복기를 거쳐 대상자가 성인이 되는 시점에 활성화된다. 대상자가 성인기에 도달하면 ARC-060은 잠복기를 종료하고 점진적 현실화 단계로 진입한다. 이 시점에서 대상자는 ARC-060을 다양한 장소에서 목격하기 시작하는데 특이한 점은 개체가 노인의 모습에서 점차 젊어지며 결국 대상자의 어린 시절 모습을 닮아간다는 것이다. 완전한 자는 이에 대해 그가 이야기를 끝내지 않는 건 그저 못 끝내서가 아니라네. 끝내고 싶지 않기 때문이지. 이야기가 끝나면 이야기꾼도 끝나거든. 이라고 언급한 바 있다. ARC-060은 대상자를 자신의 이야기 속으로 끌어들여 이야기의 일부로 만드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는 개체의 생존과 확장을 위한 메커니즘으로 추정된다. 대상자의 공포와 혼란은 ARC-060이 자신의 서사적 영역을 현실 세계로 확장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현상으로 결국 대상자는 개체의 이야기 속에 완전히 흡수된다. 나는 태어나서 단 한 번도 악몽을 제대로 겪어본 적이 없다. 중학교에 진학하자 시험 성적과 꿈속 능력 사이에 기묘한 반비례 관계가 생겨났다. 성적이 떨어질수록 꿈은 더욱 생생해졌고 학업 스트레스가 쌓일수록 내 능력은 기하급수적으로 치솟았다. 물리법칙은 구겨진 A4 용지처럼 휴지통에 던져졌고 태양계는 내 손안의 구슬 세트가 되었다. 나는 별들을 주머니에 쓸어 담고 달을 껌처럼 질겅거리며 교실 창밖으로 아이들이 등교하는 풍경을 신처럼 내려다봤다. 현실은 짧은 휴식시간 같은 인터벌에 불과했고 나의 진짜 하루는 눈을 감고 잠들 때 비로소 시작되었다. 고3 첫 모의고사를 망친 날 밤이었다. 나는 처음으로 꿈 너머 무언가를 감지했다. 분명 익숙한 내 방이었지만 스탠드 불빛은 싸늘한 달빛처럼 푸르스름했고 책상 위 문제집들은 바람 한 점 없는데도 스스로 페이지를 넘겼다. 그때 창밖 하늘이 마치 얇은 피부처럼 갈라지더니 뭉글거리는 구름 사이로 검은 구 하나가 스며들었다. 아니,
구체라기보다는 자신의 끝을 끊임없이 안쪽으로 말아넣는 아득하고 먹먹한 구멍에 가까웠다. 그리고 그 구멍 속에서 검은 중절모를 쓴 소년이 걸어 나왔다. 소년의 옷자락은 바람을 거슬러 위로 휘날렸고 검은 모자챙 아래에는 얼굴이 있는 듯 하면서도 없었다. 형체는 분명 눈에 들어왔으나 인식하는 순간 기억에서 증발했다. 잊었다는 감각만이 씨앗처럼 머릿속에 또렷이 박혔다. 소년은 허공에 선 채 내게 손을 흔들었다. 나는 두려움보다 호기심이 먼저 발동해 뜀박질하듯 창밖으로 몸을 날렸다. 중력은 여느 때처럼 내 의지를 따랐고 나는 단숨에 그의 코앞까지 다가갔다. 누구냐고 고함을 질렀지만 입에서 나온 것은 다이얼 전화기 같은 날카로운 기계음이었다. 낯선 소리에 스스로 놀라 멈칫한 순간 소년의 입이 열렸다. 노면 넌 입었어? 음절은 또렷했으나 뇌에 닿는 순간 뒤섞인 잉크처럼 의미가 번져나갔다. 마치 언어라는 개념 자체가 소멸한 듯했다. 동시에 공중에 떠있던 내 몸이 실밥 풀린 인형처럼 흐물흐물해졌다. 꿈속에서 늘 순종적이던 바람이 배신자처럼 등을 떠밀어 아래로 내동댕이 쳤다. 구름을 찍고 고층 빌딩 사이를 추락하는 동안 필사적으로 날개를 만들려 했지만 상상력이라는 엔진이 더는 말을 듣지 않았다. 나는 속절없이 낙엽처럼 나부끼다 아스팔트 바닥과 코가 맞닿기 직전에 눈을 떴다. 심장이 갈비뼈를 부술 듯이 뛰었다. 시계는 새벽 33분을 가리키고 있었다. 방 안 공기는 눅눅했고 창문은 굳게 닫혀 있었다. 짧은 안도의 숨을 내쉬는 찰나 스탠드 불빛이 깜빡였다. 형광등 필라멘트가 끊어지기 직전처럼 푸르스름하게. 그날 이후 소녀는 매일 밤 꿈에 나타났다. 단 하루도 빠짐없이. 구름이, 해일의 꼭대기, 행성의 궤도, 심지어 내가 상상으로 세운 공중정원의 난간에도. 문제는 그저 멀리 서 있기만 하던 소년이 하루에 한 발자국씩 꾸준히 내게 다가오고 있다는 사실이었다. 마치 정해준 운명의 보폭을 재듯 흔들림 없이 일정한 간격으로. 일주경과 낮에도 환각이 보이기 시작했다. 버스 유리창이 비친 내 옆자리 빈 공간, 머리카락을 매만지려 거울을 본 손바닥 너머, 쇼윈도 속 내 어깨 뒤편에서 번번이 검은 중절모가 나타났다 사라졌다. 놀라 고개를 돌리면 없었고 다시 다른 시선의 끝에서 어른거렸다. 정신과 상담을 고민했지만 내게 현실은 임시거처였고 꿈이야말로 나의 진짜 세상이었다. 한 달 경과 소년이 가까워질수록 나의 꿈의 통제권을 급격히 잃어갔다. 손가락을 튕겨 펴를 터뜨리기는커녕 꿈속에서 뒤로 걷는 것조차 마음대로 되지 않았다. 불안이 잠을 좀 먹기 시작하자 깨어있는 시간마저 온전히 내 것이 아니게 되었다. 수험 공부는 손에 잡히지 않았고 정신은 끊임없이 다가오는 밤의 경계선에서 위태롭게 서성였다. 잠들지 않으려 발버둥 칠수록 눈꺼풀은 천근만근 무거워졌고 마침내 마지막 저항선이 무너지던 순간 나는 책상에 엎드려 속수무책으로 의식을 놓아버렸다. 꿈은 시작부터 절벽 위였다. 회색 발코니 바닥이 액체처럼 흘러내리며 수직으로 고추섰고 나는 중력에 매달린 끈적한 벌레 신세가 되었다. 소녀는 뒤틀린 난간에 위태롭게 발을 붙인 채 고개를 45도로 갸웃하며 나를 내려다봤다. 오늘 요가를 하면 분명 물음표가 담긴 뉘앙스였다. 하지만 그것이 순수한 의문인지 내 절망적인 상황에 대한 조롱인지 분간할 수 없었다. 나는 경악보다 분노를 먼저 느꼈다. 감히 내 꿈속에서 이런 꼴을 보이다니. 바닥과 직각이 된 절벽 아래로 몸을 던졌다. 추락하며 손바닥이 바위를 긁어 피가 터져나왔지만 꿈이기에 통증이 아닌 빼앗겼다는 상실감이 먼저 온몸으로 퍼져나갔다. 떨어지는 나를 보며 소년이, 아니 그것이 웃었다. 그 웃음소리가 보이지 않는 손처럼 나를 붙잡아 화살처럼 공중에서 뒤집었다. 눈이 번쩍 뜨였을 때 나는 어째서인지 집 현관 앞에 서 있었다. 초인종이 울렸다. 시계는 숫자를 삼킨 듯 흐릿하다가 이내 새벽 3시 33분을 토해냈다. 숱한 자각몽 경험상 꿈과 현실이 한번 겹치기 시작하면 그 경계는 놀랍도록 얇아진다. 나는 현관문을 열었다. 방문 판매원이 있었다.
검은 중절모, 꿈속의 파란 코트가 아닌 몸에 딱 붙는 검은색 슈트 차림, 손에 든 하얀 서류 가방. 하지만 시선이 닿는 쿨톤 블라우스깃, 목선, 턱, 코, 눈. 얼굴 부분만큼은 여전히 안개처럼 흐릿했다. 그가 입술을 열었다. 소리가 귀가 아닌 뇌에 직접 진동을 일으키는 듯했다. 순식간에 온몸의 혈액이 얼음물로 교체된 듯한 오한이 등줄기를 타고 올랐다. 그가 실루엣뿐인 얼굴로 다시 웃었다. 나는 그 웃음을 겨냥해 목을 노렸다. 웃지마. 손가락 뼈마디가 비명을 지르며 그의 목을 움켜쥐었다. 하지만 살해 감촉이 아니었다. 목이 아니라 차갑고 단단한 무언가. 마치 두꺼운 철판 안쪽을 잡는 듯한 이질적인 감각이었다. 엄지손가락이 두개골 아래 연한 부분까지 파고들었지만 그의 웃음소리만 더 커질 뿐이었다. 심장박동이 망치처럼 귓속을 때렸고 시야는 검은 터널처럼 좁아졌다. 개체명 가장 머나먼 꿈, 식별번호 ARC-062, 등급 해저드. ARC-062는 물리적으로 격리할 수 없는 개체로 대신 예방조치를 통해 그 영향력을 제한한다. 자각몽 능력을 보이는 인원을 데이터베이스에 등록하여 감시하고 중절모를 쓴 인물에 대한 언급이 있을 경우 즉시 종료점 프로토콜을 적용한다. 종료점 프로토콜은 다음과 같다. 대상자에게 꿈 억제제를 투여한다. 최소 72시간 동안 격리 상태에서 관찰한다. 인지 재설정 세션을 실시한다. 자각몽에 관한 모든 기억과 관심을 약화시키는 암시를 준다. 자각몽에 관한 대중매체는 지속적으로 모니터링되어야 하며 ARC-062와 유사한 특징을 묘사하는 내용은 즉시 검열 및 삭제되어야 한다. 사이트 20에는 자각몽을 유도할 수 있는 연구원 3명과 LB20 깨어난 자들이 운영되고 있다. 이들은 ARC-062의 특성을 연구하고 모니터링하는 역할을 담당하며 개체와의 접촉 시 엄격한 프로토콜을 따른다. ARC-062는 자각몽 상태에서만 나타나는 인간형 개체로 검은색 중절모를 착용하고 있다는 공통적 특징을 제외하면 각 목격자마다 다른 모습으로 나타난다. 연령, 성별, 인종, 키, 체형 등이 모두 다르게 보고되었으나 검은색 중절모는 모든 목격담에서 일관되게 나타난다. 개체는 주로 자각몽을 정기적으로 경험하는 인원에게 나타나며 대상자의 꿈 통제력을 점진적으로 약화시킨다. 첫 접촉 시에는 단순히 관찰자로 존재하며 대상자가 개체에 익숙해지고 경계심이 약화되면 점차 접근하기 시작한다. 초기 단계에서 대상자는 단순히 꿈 통제력 상실만 경험하지만 시간이 지남에 따라 깨어있는 상태에서도 환각이 발생하기 시작한다. 대상자들은 일상에서도 ARC-061을 목격하게 되며 점차 현실과 꿈의 경계가 모호해진다. 이 단계에서 대상자들은 극심한 불면증을 겪게 되며 잠들지 않기 위한 극단적 시도를 하게 된다. ARC-062와 직접적인 신체 접촉이 발생하면 대상자의 의식은 육체에서 분리되는 것으로 추정된다. 육체는 혼수 상태에 빠지지만 생명 유지 장치에 연결되어 있어도 약 일주일 내에 뇌 활동이 완전히 중단된다. 이 과정에서 대상자의 동공 형태가 점차 기하학적 패턴으로 변형되는 현상이 관찰된다. 대상자의 육체가 사망한 후 약 3주 내에 물리적 형태가 서서히 투명해지며 완전히 사라지는 현상이 발생한다. 이 과정은 어떤 카메라나 센서로도 포착되지 않으며 대상자의 최종 목적지는 알려져 있지 않다. 특이한 점은 대상자가 사라진 자리에 검은 중절모만이 남겨진다는 것이다. 이 중절모는 표준 검사에서는 일반적인 물리적 특성을 보이지만 격리 보관 중에 원인 불명으로 사라지는 현상이 일관되게 관찰되었다. 완전 환자는 ARC-062에 대해 가장 오래된 꿈이자 가장 마지막 꿈이라고 언급했으며 이것이 모든 의식의 원초적 형태와 관련이 있을 수 있다고 암시했다. ARC-078 미래의 관찰자가 ARC-062에 대해 언급한 내용은 극도로 제한되어 있으나 그가 가장 위험한 현실 편집자 중 하나라고 표현했다는 기록이 있다. ARC-078은 ARC-062와의 조우를 암시하는 발언 이후 극도의 불안과 공포를 보였으며
이는 미래에 일어날 수 있는 심각한 사건과 연관되어 있을 가능성이 있다. 현재 확인된 바로는 ARC-062의 첫 기록은 기원전 5세기 그리스의 파피루스에서 발견되었으며 이후 다양한 문화권의 역사 기록에서 유사한 존재에 대한 언급이 산발적으로 확인되고 있다. 이는 ARC-062가 인류 역사와 오랜 기간 상호작용해왔음을 시사한다. ARC-062의 궁극적 목적이나 의도는 현재로서는 불명확하다. 그러나 최근 연구에 따르면 개체가 자각몽 능력이 있는 인간을 통해 현실 세계로의 접근을 시도하고 있다는 가설이 제기되었다. 7월 15일경 따뜻한 남쪽 바다. 여느 때와 같이 스쿠버 다이빙을 즐기고 있었다. 평소처럼 카메라를 들고 형형색색의 산호초와 열대어를 찍던 중 유난히 깊고 어두운 수중동굴 입구를 발견했다. 호기심을 이기지 못하고 랜턴을 비추며 안으로 들어섰을 때 그것을 보았다. 동굴 가장 안쪽 희미한 빛을 내는 바위 틈에 끼어있는 목걸이를. 수십 개의 영롱한 진주가 깨어진 오래되었지만 기품 있는 물건이었다. 중앙의 가장 큰 푸른 진주는 살아있는 것처럼 은은한 빛을 발산하고 있었다. 홀린 듯 다가가 그것을 집어들었다. 차갑고 매끄러운 감촉이 손끝을 스쳤지만 기분 나쁘지 않았다. 오히려 심장이 두근거렸다. 이것은 그녀에게 줄 최고의 선물이 될 거라고 나는 확신했다. 그 미약한 떨림과 이질적인 차가움이 모든 비극의 시작이었음을 그때는 알지 못했다. 7월 18일 그녀는 목걸이를 받고 어린아이처럼 기뻐했다. 그녀의 가녀린 목에 걸린 푸른 진주는 마치 밤하늘의 별처럼 반짝였다. 그 미소를 보니 세상 모든 것을 다 가진 듯 행복했다. 우리는 그날 밤 해변에서 와인을 마시며 미래를 속삭였다. 목걸이는 우리의 변치 않을 사랑을 축복하는 증표처럼 느껴졌다. 며칠 뒤 그녀와 함께 바다에 나갔을 때 이상한 낌새를 느꼈다. 물이라면 질색하던 그녀가 먼저 바다로 뛰어들었고 이전과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오랫동안 물속에서 편안하게 머물렀다. 마치 물고기처럼 자유자재로 유영하는 그녀의 모습은 아름다웠지만 어딘가 낯설었다. 애써 대수롭지 않게 넘기려 했지만 마음 한구석에 작은 의문이 싹 텄다. 그저 목걸이 덕분에 물과 친해진 것이라고 그렇게 믿고 싶었다. 나에게도 변화는 찾아왔다. 평소라면 뿌옇게 보였을 물속 먼 곳이 손에 잡힐 듯 선명하게 보였다. 마치 고성능 카메라 렌즈를 통해 보는 것처럼 모든 것이 또렷했다. 처음에는 컨디션이 좋아서려니 혹은 새로운 장비 덕분이려니 생각했다. 어쨌든 그녀는 목걸이와 함께 물을 좋아하게 되었고 우린 더욱 가까워졌다. 우리는 이것이 목걸이가 가져다준 행운, 어쩌면 바다가 우리에게 내려준 축복일지도 모른다고 생각하며 웃었다. 그래, 그때까지만 해도 우리는 그것을 은혜라고 믿었다. 7월 23일 사고는 예고 없이 찾아왔다. 혼자 다이빙을 나섰다가 갑작스러운 장비 결함으로 산소 공급이 끊긴 것이다. 수심은 깊었고 수면까지 한참이나 남은 절차절명의 순간 죽음의 공포가 엄습했다. 그런데 이상했다. 나는 숨을 쉬고 있었다. 믿을 수 없었지만 헐떡이며 들이마신 것은 공기가 아닌 차가운 바닷물이었다. 그런데도 고통스럽지 않았다. 오히려 폐 깊숙이 스며드는 차가운 액체가 기묘한 안정감마저 주었다. 그 순간의 경악과 혼란은 이로 말할 수 없었다. 내가 더 이상 평범한 인간이 아님을 깨달았다. 이것도 은혜인 걸까? 7월 25일 그녀의 변화는 나와 달랐다. 더 빠르고 섬뜩하게 다가왔다. 그녀는 부쩍 말수가 줄었고 창밖의 파도 소리에 귀를 기울이는 시간이 많아졌다. 그녀의 피부는 햇빛 아래에서도 어딘가 푸르스름한 빛을 띠기 시작했고 아름다웠던 눈동자는 가끔 깊은 바다처럼 섬뜩한 푸른색으로 빛났다. 샤워하고 나온 그녀의 어깨에서 나는 분명히 보았다. 아주 작고 투명해서 처음엔 물방울인 줄 알았던 반짝이는 비늘 몇 조각을. 그리고 내 손목에도 그런 것들이 언제부터 있었던 걸까? 목걸이를 처음 만졌던 그 순간부터 우리는 이미 돌이킬 수 없는 강을 건너고 있었던 걸까?
그녀는 목걸이를 거의 몸의 일부처럼 계속 착용하고 있었고 그 때문인지 그녀의 변화는 나보다 훨씬 빠르게 변하는 듯했다. 7월 28일 그녀는 더 이상 평범한 음식에 거의 입을 대지 않았다. 비린 걸 싫어했던 그녀는 날생선을 찾았고 밤에는 욕조에 물을 가득 받아놓고 몇 시간이고 그 안에 몸을 담그고 있었다. 그녀의 목소리는 점점 더 기이한 허밍으로 변해갔고 알아들 수 없는 음절들을 중얼거렸다. 손가락 사이에는 얇은 막이 생겨나 있었고 귀 밑과 목덜미에는 아가미처럼 보이는 끔찍한 주름들이 잡히기 시작했다. 거울을 보는 것이 두려웠다. 그 안에는 내가 알던 연인도 나 자신도 없었다. 그저 낯선 끔찍한 무언가가 우리를 잠식해가고 있을 뿐이었다. 목걸이, 그 빌어먹을 목걸이를 벗기려 할 때마다 그녀는 짐승처럼 발악하며 나를 핥기었다. 그녀는 목걸이를 움켜쥐고 낮은 목소리로 울부짖었다. 마치 그것이 자기 심장이라도 되는 것처럼. 그 영롱했던 푸른 빛은 이제 저주와 원망의 색으로밖에 보이지 않았다. 우리가 함께 꿈꾸던 바다는 이제 우리를 삼키려는 거대한 아가리처럼 느껴졌다. 그녀의 변화는 이제 열흘 남짓, 보름도 채 되지 않았는데 믿을 수 없을 정도로 빠르게 진행되고 있었다. 병원에 간다면 고칠 수 있을까? 너무 무섭다. 8월 2일 모든 것이 끝났다. 그녀는 더 이상 나를 알아보지 못한다. 그녀는 이제 온전한 인간의 형상이라고는 할 수 없는 모습으로 변해버렸다. 미끄러운 비늘이 온몸을 뒤덮었고 눈은 완전히 어류의 것처럼 옆으로 찢어졌으며 입에서는 날카로운 이빨이 듬성듬성 솟아나 있었다. 그녀는 이제 욕조가 아니라 집안의 모든 창문과 문은 걸어 잠그고 물이 얇게 차오른 거실 바닥을 기어다닌다. 그리고 밤새도록 허공의 한 점을 향해 알아들을 수 없는 목소리로 기도인지 저주인지 모를 말을 중얼거리며 몸을 조아린다. 그 모습은 숭배에 가까웠다. 나도 저렇게 되는 걸까? 8월 5일 손가락 사이에 물갈퀴는 더욱 두꺼워졌고 숨을 쉴 때마다 목에서 꿀렁이는 이물감이 느껴진다. 피부는 축축하고 차가우며 비늘은 이제 온몸으로 퍼져나가고 있다. 어젯밤 나는 꿈을 꾸었다. 끝없이 펼쳐진 심해의 바닥, 그곳에서 거대한 그림자가 나를 부르고 있었다. 뭐라고 하는지 이해되지는 않았지만 그 목소리만큼은 거부할 수 없을 만큼 매혹적이었다. 8월, 혹은 푸른 영원. 아니, 지금, 언제나 지금. 1인칭 시점 기록 종료. 상기 기록은 기록 주체가 ARC-026 바다의 은혜에 노출되어 겪은 정신적, 신체적 변화 과정을 상세히 보여준다. 기록의 마지막 부분은 대상이 급격한 정신상태 악화 및 인지능력 저하를 반영하며 내용의 일관성이 결여되고 판독이 어려운 부분이 다수 존재한다. ARC-026-알파와 그의 연인은 현재 실종 상태이다. 개체명 바다의 은혜, 식별번호 ARC-026, 등급 워든. ARC-026은 사이트 76의 전용 보관시설 내 3중 잠금 장치가 설치된 특수 강화 아크릴 케이스에 넣어 보관한다. 케이스 내부는 건조하고 서늘한 환경을 유지하며 직사광선 및 강한 전자기파 노출을 차단한다. 보관시설로의 접근은 4등급 이상의 보안인가를 소지하고 ARC-026 특별 취급 교육을 이수한 인원으로 제한하며 어떠한 경우에도 단독 접근은 금지된다. 정기적인 상태 점검을 실시하며 개체의 물리적 변화를 기록한다. ARC-026을 취급하거나 케이스를 개방해야 할 경우 모든 인원은 전신 밀폐형 특수 방호복 및 이중 안전장갑을 착용해야 한다. 어떠한 상황에서도 ARC-026과 맨살 접촉은 엄격히 금지된다. 의도치 않은 접촉사고 발생 시 접촉자는 즉시 해당 구역에서 격리되며 비상의료 프로토콜에 따라 응급처치 및 정밀검사를 받는다. 이후 최소 60일간 집중 격리 관찰 대상자로 분류되며 변이 징후 발현 시 생물학적 격리 절차로 이관한다. ARC-026에 대한 모든 정보 및 기록은 4등급 기밀로 분류하며 열람 권한은 해당 개체 연구 및 관리에 직접적으로 관여하는 인원으로 엄격히 제한한다.
ARC-026은 전체 길이 약 45cm의 진주 목걸이다. 해당 목걸이는 가느다란 백금으로 추정되는 사슬에 총 12개의 진주가 일정한 간격으로 꿰어져 있는 형태를 하고 있으며, 목걸이 중앙부에 위치한 가장 큰 진주는 주변의 빛을 흡수하는 듯한 깊고 영롱한 푸른색을 지속적으로 발산한다. ARC-026은 남태평양 해역의 한 무인도 인근 수중 동굴에서 스쿠버 다이빙 중이던 민간인에 의해 우연히 발견되었으며 이후 회수하였다. 진주의 정확한 화학적 조성 및 물리적 특성은 현재까지의 분석 기술로는 명확히 규명되지 않았으며, 주변 환경의 미세한 온도 변화나 수압 변동에 따라 진주의 빛깔과 발광 강도가 미묘하게 변하는 현상이 보고된 바 있다. ARC-026의 핵심적인 변칙적 특성은 인간과의 직접적인 물리적 접촉을 통해 발현된다. 개체와 최초로 접촉한 인간 대상자는 소위 은혜로 묘사되는 특수한 능력을 일시적으로 얻게 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러한 능력에는 수중호흡, 향상된 수중시야 확보 등이 포함되며, 결과적으로 대상자는 물에 대한 비정상적인 수준의 친화력을 보이게 된다. 이러한 특성으로 인해 ARC-026은 특정 상황에서 다른 변칙 개체의 격리 또는 무력화를 위해 활용될 가능성이 인정되어 워든 등급으로 재분류되었다. 그러나 은혜는 필연적으로 치명적인 대가를 수반한다. 대상자는 ARC-026과의 접촉 시점부터 점진적이면서도 불가역적인 신체 변이 과정을 겪게 되며, 이 변이 과정은 평균적으로 약 1개월의 기간에 걸쳐 진행된다. 변이의 초기 증상으로는 피부 표면에 미세한 비늘이 생성되는 것이 관찰되며, 이후 손가락과 발가락 사이에 물갈퀴와 유사한 막이 형성되고 안구의 형태와 색상이 변이하며 아가미와 유사한 호흡기관이 목 주변에 발달하는 등의 형태로 진행된다. 최종적으로 대상자는 인간과 어류의 신체적 특징이 혼재된 형태로 변모하게 된다. 특히 ARC-026과의 물리적 접촉이 장기간 지속되거나 반복적으로 이루어질 경우 변이 속도는 통상적인 경우보다 최대 2배까지 가속화되어 약 15일 만에도 완전한 신체 변이가 완료될 수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신체 변이가 완전히 완료된 개체는 미지의 존재를 향한 광적인 숭배 행동만을 반복적으로 보이게 된다. 미지의 존재에 대한 기원이나 정체에 대해 완전한 자에게 질문하였으나 그는 그 바닷속 친구 말이군. 글쎄, 가장 오래된 건 확실하지. 아마 심심해서 그럴지도 모르고 와 같이 모호한 답변으로 일관하며 진지한 정보 제공을 회피하였다. 나는 매일 아침 같은 시간, 같은 장소, 같은 전철에 몸을 실었다. 사람들의 무표정한 얼굴, 비슷한 옷차림, 무심한 손끝이 스마트폰 화면을 쓸고 지나가는 풍경은 지겨울 정도로 반복되었다. 그 틈에서만큼은 이름 없는 존재로 숨어 있을 수 있다는 위안을 느꼈다. 모두가 서로를 외면하는 이 공간에서 나는 무사할 수 있을 것이라 믿었다. 그러나 그날 무언가가 어긋나기 시작했다. 고개를 들었을 때 창가 자리에 앉아있는 한 남자가 눈에 들어왔다. 그는 내 쪽을 바라보고 있었고 그 눈빛은 마치 오래 말라붙은 검은 구덩이처럼 깊고 건조해 보였다. 입술은 바짝 마른 듯 갈라져 있었고 표정에는 어떤 감정도 담겨있지 않았다. 웃는 일도 말을 거는 일도 없었다. 그저 조용히 끈질기게 나를 바라보고 있을 뿐이었다. 다음날 그는 또 거기 있었다. 다시 눈이 마주쳤다. 이번에도 무표정, 단 한 번의 미소도 인사도 없었다. 단지 바라보고 있을 뿐이었다. 나는 신경 쓰지 않으려 했었다. 괜히 예민한 걸지도 모른다고 스스로를 달랬다. 하지만 이후에도 그는 계속 같은 자리에 있었다. 정확히 같은 복장, 같은 자세, 같은 시선. 나는 어느 순간부터 창가 쪽 자리에 앉는 걸 피하게 되었고 내 자리에서 그의 눈을 피하기 위해 고개를 숙인 채 스마트폰 화면을 멍하니 바라보았다. 하지만 눈길이 느껴졌다. 화면 너머로 시선이 내 머리를 관통하듯 내려앉았다. 열흘째 되는 날 아침, 그는 마침내 입을 열었다. 그 목소리는 낮고 잦은 천처럼 늘어졌다. 그저 속삭였을 뿐인데 마치 귀 안에서 울리는 것처럼 분명했다. 난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어색함을 피하려 창밖을 바라보았다. 하지만 그는 다시 말했다. 단 한 번만 들어주세요. 그러면 이 모든 걸 끝낼 수 있어요. 천천히 멈추는 동안 그의 목소리는 점점 내 목소리를 잠식했다. 그날 이후 꿈속에서 그의 속삭임이 자주 들려왔다. 고요하던 내 방 어딘가에서 침묵을 비집고 스며들었고 거울 앞에 설 때마다 등 뒤가 서늘했다. 물컵을 들고 입에 가져갈 때, 손을 씻고 비누를 문지를 때, 화장실 불을 켜는 찰나의 순간에도 그의 존재는 마치 그림자처럼 나를 따라다녔다. 형체 없는 그림자가 내 그림자에 겹쳐지고 보이지 않는 눈동자가 나를 응시했다. 그는 사라지지 않았다. 어디서도 보이지 않았지만 언제나 곁에 있었다. 내가 숨 쉴 때마다 들숨의 틈새에 그의 기척이 섞여 있었다. 나는 점점 무너져갔다. 피로가 몰려왔고 현실과 꿈의 경계는 흐려졌다. 출근길에는 도로가 물결처럼 일렁였고 책상에 앉아있으면 누군가 뒤에서 귓볼을 건드리는 느낌이 들었다. 밤에는 잠들기 전 이불 안에서 그의 목소리가 다시 들렸다. 사람들은 내가 피곤해 보인다고 말했다. 과로가 심하다고도 했다. 하지만 아무도 믿지 않았다. 내가 겪는 게 진짜라는 걸. 나는 그날 결국 전철 안에서 실신했다. 병원에서는 스트레스성 신경쇠약이라고 진단받았다. 하지만 나는 알았다. 누군가 내 안에 있었고 그의 목소리는 여전히 귓속을 파고들고 있었다. 결국 나는 받아들이기로 했다. 도망칠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이다. 그날 밤 그는 내 방에 있었다. 아무 말도 없이 책상 의자에 앉아 내게 등을 돌린 채 창문을 바라보던 그는 천천히 고개를 돌려 나를 마주보았다. 그리고 말했다. 이제 들을 준비가 되었군요.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는 말을 시작했다. 자잘한 고백들이었다. 초등학교 시절 친구 도시락을 훔쳐먹은 일, 사춘기 때 어머니의 지갑에서 용돈을 몰래 가져간 일, 처음에는 웃어넘길 수 있는 이야기들이었다. 그러나 고백은 점점 어두워졌다. 그는 누군가를 다치게 했고 죽음에 이뤘고 증오로 뒤덮인 감정을 쏟아냈다. 그의 말이 끝날 무렵 나는 울고 있었다. 슬픔도 분노도 아닌 정체불명의 감정이었다. 그가 마지막으로 내게 말했다. 이제 당신의 차례입니다. 그 순간 나는 나 자신이 속에 있던 이야기임을 깨달았다. 그가 아니라 나였다. 들어줄래요? 내 입에서 그 말이 흘러나왔다. 1인칭 시점을 이용한 기록 종료. 본 기록은 ARC002 1인칭 시점을 통해 확보된 자료로 ARC077과의 직접적인 인식 접촉을 기반으로 한다. 특히 대상자는 접촉 이후 자아 경계의 붕괴를 경험하며 타인의 기억을 그대로 흡수하거나 재현하는 현상이 반복적으로 관찰되었다. ARC077은 단순한 서사 전달이 아닌 고백이라는 구조를 통해 이야기를 수용자 내부에 각인시키며 이 과정에서 대상은 고백의 청취자에서 이야기의 일부로 전환된다. 본 개체의 가장 주된 특성은 정보의 전달이 아니라 서사의 내면화를 통한 정체성 침식에 있다. 개체명 고백하는 자, 식별번호 ARC077, 등급 플럭스. ARC077은 사이트 42의 서사격리구역 내 독립된 정보 차단실에 격리된다. 격리실은 완전한 음향 차단과 인식 저하 필터를 갖춘 구조이며 외부와의 모든 접촉은 텍스트 기반의 비직접적인 인터페이스를 통해서만 이루어진다. ARC077과의 접촉은 오직 실험 인원에게만 허가되며 대상자들은 반드시 파브라엑스 베타 주사를 사전 투여받아야 한다. 피험자와 ARC077 간 대화는 실시간으로 녹취되며 2차 오염 방지를 위해 격리실 내부 기록은 자동 암호화된다. 격리 담당자는 대상과의 대화 내용에서 특정 서사 패턴이 나타나는 경우
즉시 모든 접촉을 중단하고 대상자를 백지화 프로토콜로 이관해야 한다. ARC-077은 일반적으로 20대에서 30대 남성의 형태를 취하나 접촉자의 기억 및 감정 상태에 따라 외형이 변화한다. 개체는 고정된 신체적 정체성이 없으며 관찰자에 따라 얼굴, 목소리, 제스처 등이 달라지는 특성을 보인다. 가장 주목할 변칙성은 ARC-077이 고백을 통해 서사 감염을 유발한다는 점이다. 대상은 ARC-077과의 짧은 접촉만으로도 심리적 피로, 불안, 감각 둔화, 타인의 기억 수용 등 복합적 인지 증후군을 겪는다. ARC-077의 고백은 대부분 익명의 타자 또는 실존하지 않는 인물의 기억을 기반으로 구성되지만 수많은 사례를 교차 분석한 결과 이 고백의 상당수가 실제 실종자, 사망자 또는 잊힌 인물의 기록과 일치함이 밝혀졌다. 고백은 단순 청취로 끝나지 않는다. 대상자는 그 기억의 주체와 동일시되며 점차 자신의 정체성 경계가 무너지는 증상을 보인다. 이러한 동일화가 일정 수준을 넘어서면 대상자는 스스로를 ARC-077이라고 인식하기 시작하며 이 시점부터 2차 감염자가 된다. ARC-077의 감염맥에는 대면 청취, 문서 전달, 심지어 꿈을 통한 간접 감각까지 다양한 방식으로 가능하므로 모든 관찰자는 주기적으로 파브라엑스 계열 약물 투여와 정신검사를 의무화하고 있다. 개체의 기원은 확인되지 않았으며 초창기 목격은 1983년 정신병원 내부 기록에서 발견된 고백하는 그림자에 대한 보고서이다. 현재 이 보고서는 ARC-002에 의해 기록 추출이 완료되었으며 복구된 데이터와 ARC-077 간 일치율은 93%를 상회한다. 2023년 실험 중이던 D1832가 자발적으로 고백을 시작하며 자신의 실종된 형제에 대한 기억을 복제된 형태로 재생함. 이 고백은 인근 감시자 A에게 감정적 동조를 유발하였으며 이후 A 역시 동일 고백을 반복. 이 사건 이후 ARC-077은 이중차 폐격리 시스템으로 이전됨.